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철회 문제, 이 문제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 연석회의의 결의를 존중해서 재신임을 철회하는 것으로 재신임 정국을 일단 마무리했죠. 네. 예, 한정혜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어저께 당무위 그리고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총의가 모아졌고요. 네. 그리고 재신임 투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의사는 중진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문재인 대표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당무위 그리고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결의를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재신임이 됐다.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에서 아마 정리가 잘 되어질 거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상대방 당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지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원회 그 보니까 역시 그 소위 비노라고 하는 지금 비주류는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신임 투표를 해봤자 결과가 그다지 그 중앙위원회 그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올 것 같아서 그동안 사실은 문재인 대표께서 스스로 재신임 투표를 붙이겠다 이랬지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철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나고 또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20일 날 그 대선 출마 선언 3주년 기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을 선택한 건데 이 자리에서 쭉 이런저런 얘기하고 특히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부패와 전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한명숙 총리를 이제 염두에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이죠. 당치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하루 사이를 두고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 유죄 확정된 사건을 두고 또 그것과 관련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분위기, 대응 이런 걸 두고 정면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안철수 의원께서도 아마 한명숙 총리님 관련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아마 언론이나 신문에 나오시는 걸 위주로 해서 아마 판단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히 물론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에 더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것에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한명숙 총리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제 쭉 그 내용을 그야말로 따라왔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당치하는 이야기다. 이런 표현이 설명하는 표현이다.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억울한 내용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100% 옳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서 48%의 득표를 했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사실은 증거를 일일이 다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건설회사 회장이 줬던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였고 그리고 대법관 13명이 적어도 3억 그 수뢰 부분, 3억 원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다 유죄를 13명이 다 인정을 했고요. 다만 나머지 3억을 제외한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소수 의견이 나왔던 것인데 이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명숙은 무죄다를 외친 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 도전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큰 나중에 하자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의 동생이 받은 것, 그 수표를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좀 쓰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갚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금과 한명숙 총리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밝혀내지를 못했고요. 저는 정치 자금을 받는 사람이 1억 원짜리 수표로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 예. 그런 내용이 논리라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예. 이제 이런 생각은 하죠. 그 대법 판결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대법 판결이 났던 것도 그 이후에 재심 청구를 통해서 사실은 무죄가 밝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 정치적인 근데 부분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아마 죄송스러운 이게 말씀이지만 안 됐겠죠. 그런 논리라면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예. 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돼서는 새누리당은 이건 부패 사건이고 대법의 유죄 판결로 입증됐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건 정책 탄압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성격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책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처음부터 입장 차이가 명확했던 사건에 대한 입장들이고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두 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당 쪽 얘기도 이제 김영남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1년 넘게 강조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고 제안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와 다른 걸 이미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제 질문은 그러면 새누리당만이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정이 바뀌었으니 뭔가 제3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입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그 정식 명칭은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 공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국민 공천제의 내용 중에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소위 네. 이제 같은 날 여야가 같이 네.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 당의 후보를 이렇게 갈라야 되는데 이게 야당이 지금 전략공천을 이미 사실상 당론으로 지금 통과해서 지금 중앙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받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했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만은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역선택의 문제도 있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의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은 새누리당의 국민 공천제의 내용 중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국민 공천제 자체를 포기한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여야가 동시에 실행하는 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해졌다고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예. 어려움이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뭔가 예. 국민공천제의 다른 형식, 그건 뭐 제3의 길이라고 원윤철 네, 원내대표가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뭐 준비를 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처음에 보수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야 동시라고 하는 말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걸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당은 공천권을 국민께 주겠소라고 시작해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야당이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을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사실 시점이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플랜 B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여당에서도 최대한 공천권을 국민께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플랜 B가 됐든 제3의 길이 됐든 새로운 안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면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애들도 싸우면서 큰다는데 정치인들도 싸우면은 좀 커집니까? 지금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갈등하는 모습을 며칠째 연출했는데 두 사람 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또 언론에 아무래도 집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예. 오히려 그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뭐 인기가 좀 올라가는 수는 왕왕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 표를 보시면 네.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2위가 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4% 이상 올랐으니까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도 2.2%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쨌든 상승한 겁니다. 네. 예. 선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인이 어찌 보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선명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긴 그러고 보면 박원순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이 메르스 정국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그러고 보면 박원순 시장이 뉴스에 그림은 잡히는데 뭐 중앙위 할 때도 이렇게 안희정 지사랑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그렇죠. 지금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을 맡고 계시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손해를 보겠네요.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상승과 좀 대비된다 그럴까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좀 떨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금 그 야당이 워낙 그 이슈를 계속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뭐 우리 지금 2%도 거의 야당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한 토픽이 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새누리당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그 이슈 뭐 이슈 파이팅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네. 일시적이니까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직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또 예. 장기적으로는 더 플러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뭐 여당의 그 다른 당의 대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대표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네. 약간은 주춤하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께 공천권을 주는 것이 우리 당의 의사이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쟁취를 하겠다, 실현을 네. 해내겠다라고 했던 것이 약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집안에 있었던 일, 이런 한 두 가지가 네. 겹쳐져서 조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가 아닌가. 예, 뭐 생각이 사위 문제도 있고 네, 네. 또 뭐 여론 전문가들은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일종의 내홍이죠. 예, 그렇죠. 그 내용 뭐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간에 한 이틀 정도 신경 좀 버리다가 야 언론 덮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봉합이 됐습니다. 오늘 덮는 분위기로.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좀 다르게 네. 빨리 봉합되는 바람에 큰 뭐 뉴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봉합되는 것들이 다 걸- 영향을 줬겠죠. 저희가 봉합되는 걸 보고 우리도 빨리 봉합해야 되겠다 이러세요. 아니 원래 저희는 좀 빨라요. 그래서요. 이제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 저희가 배운 게 아니고 원래 저희는 좀 빠릅니다.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그런 모습은 조금 부러워하더라고요. 뭘 해도 네. 빨리 하고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이 선거 후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나 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오늘 사실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244개, 249개 범위에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은 246개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 변화 없이 현행 틀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정개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을 넘겨주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거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안을 낸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것은 뭐 전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지금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정개특위가 단 한 개의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뭐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저는 사실은 뭐 지금 한 의원님이 계셔서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특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제 소신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좀 그 소명을 다해 간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비례대표의 의미는 뭐 첫 번째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국회에 들여보내자 뭐 아니면 직능 대표성 아니면 여성이나 소수자 대표성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전에 이제 학력이 낮거나 전반적으로 좀 이럴 때 좀 많이 배운 사람을 네. 국회에 들이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다 뭐 고학력이니까 그렇고요. 직능 대표성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한 3,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직업군하고 못하는 직업군하고 차별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런 점도 불균형도. 있겠네요. 그리고 예. 여성을 배려한다 그러면 여성을 재선 3선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왜 4년 달랑하고 거의 지역구를 찾지 못하면 알겠어요. 위태로워지는 그 비례대표만 여성을 잔뜩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요참에 좀 줄이고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 정수를 전부 지역구로 채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통일을 바라본다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의 국회의원 수는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한 200명 선으로 줄이고 통일 후에 뭐 알겠어요. 양원제가 되면 한 300명으로 남북한 합쳐 어쨌든 지금 비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야죠. 비례대표도 줄이고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글쎄 이게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 사표의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우리가 받았던 표보다는 더 많은 지역구 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 뜻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둔 것이고요. 네.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할 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사실은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도 또 국회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더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반영을 할 것인가, 국민의 표가 알겠습니다. 사표가 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모아내는 것이 결국은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축약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양 당에 달려 있는 네. 것이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는 줄이되 지역구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는 못 줄인다. 뭐 하여튼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이기 사표가 때문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이게 이제 원래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선거구 관련해서는 뭐 기준이라든지 대체적인 그렇습니다. 아웃라인을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선거구 획정위가 그 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개특위가 그걸 못했잖아요. 예. 못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할 수밖에 없게 돼 현재의 있지 기준을 않습니까?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보니까 되게 244, 249 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한 약간의 조정안인데 이게 나오니까 아까 이미 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위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런 비현실적인 안을 냈다 이러면서 사실상 선거구 획정리를 비난하고 이제 정개특위가 다시 얘기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뭐 좋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다시 가져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데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개특위에서 현실적으로는 하기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강원도 일부나 이제 지역은요 거의 그 동부 전선이 다 선거구 한 개로 묶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155마일 휴전선 중에 거의 100마일이 선거구 하나로 묶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역구 구석을 좀 늘려서 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한 개 항목도 진짜 합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선거제도 정개특위가 관련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가져가면은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정개특위에서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으니 양당 대표가 만나서 결단을 하자 해서 한 번 만나셨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정개특위에 다시 와서 다시 이제 여당의 파트너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논의는 네. 해보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양당 대표가 만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으네요. 그래요. 네. 양당 대표가 이걸 가져가면은 해결이 될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키되 권역별 비례대표로 해서 가능하면 사표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뭐제 것대로 또 생각은 있으니까 한번. 사실은 기왕에 이 선거구 획정위로 넘겼으면
눈 딱 감고 네. 획정이가 내는 안이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이걸 받는 거가 그나마 차선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네. 국회에서 다시 당 대표들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저 이 시간 조금 남았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 펀드를 제안하고 그 제1호 기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요. 김영남 의원은 혹시 여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뭐 참여를 해야겠죠. 해야겠죠가 아니고. 아니요, 뭐 할 겁니다. 할 거고요. 다만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좀 이게.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이. 뭐 취지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고 다만 네. 이제 요번 그 펀드와 관련해서 대기업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이런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금을 내더라도 사실은 개인 기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회사 돈을 내고 사진은 그룹 회장 사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점이 있네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그걸 마치 그 회장이 기부한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됐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개인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예. 이제는 정말 기업 돈은 받지 말고 개인 기부, 자기 네. 호주머니 돈에서 기업인의 나오는, 개인 기부라면 그렇죠. 좋다. 예,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되는 계기가 이번 알겠습니다. 펀드를 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2천만 원을 먼저 기부를 하고 월급의 20%를 저 임기 끝날 때까지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게 기준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1,000만 원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저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 야당 의원은 안 합니까? 저는 근데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저걸 예. 하는데 저게 정부의 일입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100만 지금 실업의 형태에 있는데 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 이것이 개인의 기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예.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이제 이게 약간은 잘못된 방식으로 또 갈 우려도 좀 있다. 이게 기업 기부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기업인들의 개인 기부가 그러면 얼마를 또 내야 되나라고 하는 또 약간은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금으로도 하고 개인 네. 기부금으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펀드를 방법을 동원하면 제가 좋겠죠. 한 가지만 말씀을 아니, 드리면 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 다음 주에 나와서 안에서도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